기억의 집. 수집가. 나는 살인을 했다. 그리고 그들의 기억을 물건으로 모았다. 낡은 시골집의 어둠 속. 한 노인이 오래된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고 있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리고 그 안에서 이상한 물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다. 머리카락 한 올, 고운 실처럼 가늘지만 노인의 손가락 사이에서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난다. 잘린 손톱들, 크고 작은 것들이 작은 봉지에 가지런히 담겨 있다. 오래된 스타킹 한 켤레, 색이 바래고 울이 나갔지만 아직도 은근한 광택이 흐른다. 낡은 구두, 굽이 닳고 가죽이 갈라졌지만 주인공의 손에 닿자 유한 온기가 전해진다.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했겠지. 하지만 그 물건들이 있어야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주인공의 손끝이 물건에 닿는 순간 시간이 되돌아간다. 첫 번째 살인. 1987년 가을. 25살의 여성이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 그녀의 마지막 숨소리, 식어가는 피부의 감촉, 그리고 그 순간의 절대적 침. 두 번째 살인. 1991년 겨울. 중년의 사업가. 호텔 객실에서 창밖으로 보이던 네온 사인의 붉은 빛이 시체 위로 깜빡였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기억들이 물처럼 흘러나온다. 이 남자는 은퇴한 살인 청부업자다. 35년간 총 47명을 죽였다. 완벽한 솜씨로 한 번도 들키지 않고 이제 70이 넘은 나이에 퇴직금 대신 받은 것은 치매 진단서 한 장뿐이었다. 기억은 흐려지고 어제 먹은 밥도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단 하나, 살인의 기억만은 또렷하다. 어제 일처럼, 아니 어제보다도 더 선명하게 남아있다. 각각의 물건들은 각각의 죽음을 대변한다. 25살 여성의 머리카락, 사업가의 손톱, 간호사의 스타킹, 대학 교수의 구두. 47개의 죽음, 47개의 기억, 47개의 전리품. 노인은 물건들을 하나씩 어루만지며 속삭인다. 안녕, 수진아. 오늘도 춥지? 민수야, 내 아들은 잘 크고 있을 거야. 영희 씨, 그때 그 빨간 립스틱 참 예뻤어. 그에게 이 물건들은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다. 그것들은 그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 그가 존재했다는 유일한 증명이다.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통해서만 진정한 연결을 경험할 수 있었던 한 인간의 비극적 초상. 시골집. 모두가 날 잊었을 때 나는 시골로 내려왔다. 이곳에서 조용히 내 기억만을 꺼내본다. 주인공은 인적 드문 시골 마을로 내려와 낡은 집을 샀다. 마을 사람들과는 단 한 번도 말을 섞지 않는다. 우체부가 와도 전기 검침원이 와도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다. 집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것으로 마루가 삐걱거리고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든다. 하지만 그에게는 완벽한 은신처다.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오직 기억만이 존재하는 공간.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의식을 반복한다. 아침 6시. 서랍을 열고 물건들을 하나씩 꺼낸다. 순서는 항상 같다. 시간 순서대로 첫 번째 희생자부터 47번째까지. 좋은 아침이야, 얘들아. 물건들에게 인사를 건넨다. 정말로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오전에는 물건들을 하나씩 닦는다. 머리카락은 부드러운 솔로, 손톱은 따뜻한 물에, 스타킹은 조심스럽게 손세탁으로. 각각에 맞는 관리법을 알고 있다. 35년간 축적된 노하우다. 점심 후에는 물건들과 대화를 나눈다. 미영아, 너 그때 왜 그렇게 울었지? 무서웠나? 철수야, 내가 마지막에 한 말 엄마였지? 엄마가 보고 싶었구나.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해지기도 한다. 마치 오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저녁에는 물건들을 다시 서랍에 정리한다.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위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 또 보자. 이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죽음의 기억들과만 교감하며 살아가는 것. 창밖으로는 계절이 바뀌고 마을에는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왔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시간은 35년 전에 멈춰 있었고 그 속에서만 그는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꼈다. 이상한 일들. 변화는 미묘하게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욕실 배수구였다. 아침에 세수를 하려고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배수구에서 검은 머리카락이 한 올 삐져나와 있었다.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다. 오래된 집이니 어디선가 따진 머리카락이 배관에 끼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그것도 점점 더 많이. 한 올에서 시작해서 10올, 20올. 나중에는 배수구를 완전히 막을 정도로 많은 머리카락이 솟아올랐다. 주인공은 당황하며 머리카락을 뽑아냈지만 뽑는 족족 더 많은 머리카락이 나왔다.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배수구에서 흘러나오는 검은 머리카락들. 끝이 없어 보였다. 이상해. 분명히 어제는 없었는데. 물컵에 물을 따르면 더 기괴한 일이 벌어졌다. 맑은 물 속에 하얀 손톱 조각들이 둥둥 떠다니는 것이었다. 크고 작은 손톱들이 마치 눈송이처럼 물속을 떠다녔다. 컵을 비우고 다시 물을 받아도 마찬가지였다. 수도관 어디선가 손톱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부엌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천장을 올려다본 순간 그는 숨이 턱 막혔다. 스타킹 한 켤레가 전구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바람도 없는 부엌에서 스타킹은 천천히 마치 춤추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안에 뭔가 들어있었다. 뼈다. 발가락 뼈들이 스타킹 발끝 부분에 들어가 있었다. 살점은 다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은 누렇게 변한 발가락 뼈들. 악취가 진동했다. 썩은 고기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죽음의 냄새. 새벽이면 상황은 더욱 기괴해졌다. 마당에서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규칙적이고 느린, 마치 누군가 산책하듯 천천히 걸어다니는 소리. 주인공은 창문으로 내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텅 빈 마당에는 달빛만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다. 또각또각, 또각또각. 때로는 빨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느려지기도 했다. 한밤중에는 소리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을 가로질러 부엌을 지나 침실 앞까지 오는 소리. 하지만 문을 열고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거울이었다. 화장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어떤 날은 젊은 여성의 얼굴이, 어떤 날은
중년 남성의 얼굴이 거울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모두 그가 죽인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죽음 직전의 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공포에 일그러진 얼굴, 절망에 찬 눈빛, 그리고 깊은 원망이 서린 표정들. 왜 나타나는 거야? 주인공은 거울을 피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집안의 모든 반사되는 표면에서 그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창문, 찻잔, 심지어는 물웅덩이에서까지.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시선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 우리는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 있다. 내 안에, 내 기억 속에, 영원히. 그들은 돌아온 걸까? 아니면 내가 미쳐가는 걸까? 주인공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그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서랍을 열어 물건들을 확인해 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머리카락도, 손톱도, 스타킹도, 구두도. 하지만 이상했다. 물건들이 예전보다 더 생생해 보였다. 마치 방금 전에 주인에게서 떼어낸 것처럼 싱싱하고 따뜻해 보였다. 밤이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집 전체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다. 끽끽거리는 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속삭임. 우리를 기억해. 우리를 잊지 마. 목소리는 한 명의 것이 아니었다. 남자, 여자, 노인, 젊은이, 여러 명의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모두 그가 죽인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치매의 그림자.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공의 정신 상태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치매는 그의 현실 인식 능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빈 의자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번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마치 누군가가 앉아 있는 것처럼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타겟은 30대 여성입니다. 간호사고 야간 근무를 자주 해요. 보안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주고비는 5천만 원이면 되겠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의뢰인과의 거래. 그에게 현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35년 전의 시간 속에서 현역 살인청부업자로서의 정체성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사전 조사에 들어가죠. 그는 일어나서 보이지 않는 상대방과 악수를 나누었다. 그의 얼굴에는 프로페셔널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부엌에서의 행동은 더욱 기괴했다. 냉장고에서 닭고기를 꺼내와 도마 위에 올려놓고 줄자로 재기 시작했다. 허벅지 둘레가 54cm. 그 여자보다는 좀 굵네. 달다리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관찰했다. 피부색은 좀 더 하얗지. 그리고 여기 점이 하나 있었어. 손가락으로 달다리의 특정 부위를 가리키며 중얼거렸다. 목소리도 좀 더 높았고. 마지막에 엄마라고 했었나? 아니면 살려줘였나? 달고기를 해부하듯 관찰하며 과거의 피해자들과 비교하는 모습. 이 일상의 모든 것이 살인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었다. 저녁에는 거울 앞에서 더욱 충격적인 행동을 보였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작은
병에 담으면서 말했다. 이건 25살 여자의 머리카락. 정말 부드러웠지. 샴푸 냄새도 좋았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 수진아. 오늘은 좀 어때? 저쪽 세상은 춥지 않아? 거울 속에서 대답이 들려오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계속했다. 그래, 나도 곧 갈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자신의 손톱을 깎으며 작은 봉투에 담았다. 이건 철수거 기계공이었지. 손이 참 거칠었어. 자신의 양말을 벗어 냄새를 맡았다. 영희 냄새와 비슷하네. 그날 밤 참 더웠었지. 치매는 그의 기억을 무너뜨렸지만 흥미롭게도 살인의 기억만은 오히려 더욱 선명해졌다. 다른 모든 것을 잊어가면서도 그 순간들만큼은 HD 화질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같은 살인 장면을 반복해서 재현했다. 혼자서 범인과 피해자 역할을 번갈아가며 연기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조용히 해. 금방 끝나. 가족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일이니까. 대화를 주고받으며 실제로 몸짓까지 따라했다. 칼을 휘두르는 동작, 목을 조르는 동작, 총을 쏘는 동작까지. 밤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47명을 죽였지. 그게 내 인생의 전부야.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에게 살인의 기억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다. 그것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정체성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살인자다라는 정체성만이 그가 자신을 규정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방법이었다. 치매로 인해 다른 모든 기억과 능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이 하나의 정체성만이 그를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이 된 것이었다. 되며 절정의 긴장감을 자아내는 음악. 모든 것이 정점에 달한 것은 보름달이 뜬 밤이었다. 주인공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다. 평소보다 집 안이 더욱 차갑고 어둠침침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서랍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서랍을 열자 물건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텅 빈 서랍만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디 갔지? 내 물건들은 어디 갔어? 당황한 그가 주변을 둘러보던 순간 거실 한가운데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스라. 바스. 마치 뭔가 움직이는 소리. 돌아보니 그곳에 괴이한 형상이 서 있었다. 그의 수집품들이 하나로 합쳐져 기괴한 모습을 이루고 있었다. 머리카락들이 엉켜 만들어진 머리, 스타킹으로 감싼 얼굴, 손톱들이 박힌 손, 구두를 신은 발. 마치 여러 사람의 신체 일부를 억지로 조합해 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그것은 완전한 인간의 형태는 아니었다. 어떤 부분은 너무 길고 어떤 부분은 너무 짧았다. 머리카락은 허공에 떠다니듯 흩날리고 스타킹으로 감싼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 형상에서 여러 명의 목소리가 동시에 흘러나온다는 것이었다. 우린 내 안에 있다.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늙은 목소리, 젊은 목소리가 뒤섞여 나왔다. 넌 우릴 잊지 못한다. 목소리들이 화음을 이루며 속삭였다. 넌 우리를 죽였지만 우린 내 안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주인공은 뒷걸음질 쳤다. 벽에 등이 닿을 때까지
대속 뒤로 물러섰다. 아니야. 너희들은 죽었어. 내가 죽였다고. 괴물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구두 소리가 꼬각또각 울렸다. 내가 우리를 기억하는 한 우린 죽지 않아. 우린 내 기억 속에서, 내 꿈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살아간다. 너는 우리의 집이야. 우리의 영원한 집. 주인공의 손이 떨렸다. 오래전부터 준비해두었던 권총을 꺼내들었다. 마지막을 위해 숨겨둔 무기였다. 사라져. 너희들은 이미 죽었어.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이 집 안을 울렸다. 하지만 총알이 박힌 곳은 괴물이 아니었다. 뒤쪽 벽에 걸린 커다란 거울이었다. 거울이 산산이 깨지면서 무수한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리고 그 조각들 각각의 모습이 비쳤다. 피해자들의 얼굴이 아니었다. 거기에 비친 것은 젊은 시절의 자기 자신이었다. 20살 때의 모습, 30살 때의 모습, 40살 때의 모습. 살인을 저지르던 모든 순간의 자신의 얼굴들이 거울 조각마다 비쳐 있었다. 차갑고 냉철했던 젊은 살인자의 표정. 아직 죄의식, 후회도 없었던 그 시절의 얼굴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 얼굴들이 모두 죽어가는 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치 피해자들처럼 공포와 절망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가 진정으로 죽인 것은 피해자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살인을 저지를 때마다 그는 자신의 인간성 한 조각씩을 잃어갔다. 첫 번째 살인 후에는 양심이 죽었고, 10번째 살인 후에는 공감 능력이 죽었고, 20번째 살인 후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죽었고, 47번의 살인을 통해 그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였던 것이다. 거울 조각들은 모두 같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는 없다. 살인자는 동시에 최대의 피해자다. 죽이는 순간, 죽는 것은 대상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도 하다. 주인공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거울 조각들이 사방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젊은 자신의 얼굴들이,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들이. 내가 죽인 건 나였구나. 마지막 2330에 며칠 후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다. 군 독거노인 실태조사 나왔습니다. 중년의 공무원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지역 보건소에서 파견된 사회복지사였다. 정기적인 독거노인 안전 확인 차 온 것이었다. 대답이 없었다. 한 번 더 두드려 봤지만 여전히 조용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닐까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문고리를 돌려보니 문이 열렸다. 잠겨 있지 않았던 것이다. 실례합니다. 안전 확인차 들어가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음습하고 묵은 냄새, 그리고 뭔가 썩어가는 듯한 냄새가 진동했다. 마치 오랫동안 환기를 하지 않은 듯한, 생기가 완전히 사라진 지대 냄새였다. 어르신 계신가요? 목소리가 텅 빈 집 안에 메아리쳤다. 거실로 들어서자 그곳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낡은 목재 의자에 등을 곧게 세운 채로.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너무 조용했다. 숨소리도, 움직임도 전혀 없었다. 어르신,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노인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눈은 허공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고 표정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공무원은 노인의 손목을 잡 맥박을 확인했다. 약하지만 뛰고 있었다. 살아는 있었다. 하지만 의식은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 그때 노인의 손에 뭔가 쥐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손을 펼쳐보니 머리카락 한 올이 들어있었다. 그것도 아주 가느다란,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머리카락이었다. 이상한 것은 집 안에 모든 서랍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이었다. 공무원이 확인해 본 결과 옷장도 찬장도 모든 수납 공간이 완전히 비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모든 것을 치워버린 것처럼. 방 안을 둘러보니 더욱 기묘했다. 벽에 걸렸던 거울이 깨져 있었다.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어떤 조각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놔둔 상태였다. 공무원이 주변을 더 살펴보던 중 노인의 입술이 아주 약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보니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공무원은 왠지 모를 섬뜩함을 느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다. 기억은 무덤보다 오래 산다. 같은 말을 계속 뜻없이 반복하는 노인.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같은 리듬으로 같은 억양으로. 공무원은 이상 조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기록지에 치매 의심, 병원 이송 필요라고 적고는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119에 신고를 한 후 구급차가 올 때까지 집 밖에서 기다렸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구급차가 오는 동안 집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기억은 무덤보다 오래 산다. 그 말만이 계속 밤새도록 집 안에서 메아리 쳤다.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실고 나가는 동안에도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의식을 완전히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만은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구급차가 떠나고 집은 다시 적막에 쌓였다. 공무원은 문을 잠그고 돌아섰다. 하지만 걸어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마치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텅 빈 집 안에서는 여전히 그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다. 기억은 무덤보다 오래 산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작가의 해설. 남자의 치매와 살인의 기억은 단순한 잔혹성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독한 세월 속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그는 반복 강박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보통은 피해자가 고통을 반복하지만 이 남자는 가해의 순간을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의 순간만이 그에겐 누군가와 진정으로 연결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물건은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라 그가 타인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관계의 증거, 정체성의 파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억눌린 죄책감은 결국 무의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배수구의 머리카락, 천장의 스타킹, 거울 속 얼굴. 이것은 프로이트가 말한 섬뜩한 것, 언하임리지였습니다. 익숙한 일상 속 사물이 낯설고 기괴하게 변하면서 그의 죄의식을 드러내고 있던 것이죠. 거울이 깨지는 장면은 더욱 상징적입니다. 락항의 관점에서 거울은 자아를 형성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통합된 자아가 아니라 자기와 타자의 경계가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살인을 통해 타인을 죽여왔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도 함께 무너뜨려 온 것입니다. 그가 끝내 쥔 머리카락 한 올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기억을 놓지 못한 집착, 자신이 존재한다는 마지막 증거,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섞인 경계 붕괴의 상징. 기억은 무덤보다 오래 산다. 그의 마지막 말,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붙잡고 사는 걸까요? 아니면 기억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걸까요? 결국 그는 살인자가 아니라 살인의 기억 그 자체로 남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기억과 정체성, 죄의식과 망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인간의 비극을 보여줍니다.